문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처음으로 여야 대표들을 청와대로 초청해서 오찬을 함께했습니다. 당청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협치를 고민했던 이 자리. 그러나 제1야당 대표는 오지 않았습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들러리하기 싫다 하면서 홀로 청주 수해 현장을 찾았습니다. 함께하지 않은데 홀로 마이웨이를 보여준 홍 대표. 이래서야 협치를 기대할 수 있을까요? 세 분과 함께 2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장윤선 오마이뉴스 기자 계속 자리에 함께 계시고요. 네. 네, 최민희 전 국회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리고 늘 준비를 철저하게 하고 나오시는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 교수 나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오늘도 좋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열심히 공부하셨어요, 지금. 늘 그러십니다. 네. 문 대통령하고 사당 대표들을 만남을 보니까 야 정말 여성 시대. 이거 최민희 의원님께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저 자리에 홍준표 대표가 껴있으면 그림이 좀 안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기도 잠깐 하는데 추미애, 이혜훈, 이정미 이 여성 대표들의 여성 정치 시대 어떻게 바라보셨어요? 그러니까 우선 색깔이 달라졌습니다. 제가 이렇게 국회에서 보면 이렇게 그 여성 의원들이 없는 남성 의원들만 있는 거 보면 까마귀 부대예요. 국회가. 예. 왜냐면 까마귀 부대 뭐냐면 까만 옷 아니면 파란 옷밖에 없습니다. 아 근데 문 대통령은 이번에 취임 초기에 네. 뭐 이런 얘기 많았잖아요. 그 외모 패권주의다. 남성들만 네. 있어도 그림 좋았어요. 왜 그런 말씀까지? 근데 그때 좋았던 때도 보면 이렇게 색깔은? 예, 색깔은 다양했습니다. 근데 예. 이게 국회에서 보면 대체로 파란색 아니면 까만색을 입기 때문에 그냥 까매요. 그래갖고 오죽하면 그 뉴욕타임즈가 까만색을 좋아하는 한국인 이런 기사까지 쓴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어떻게도 보이냐면요. 되게 이제 조폭 영화 보면 조폭들이 형님 그럴 때 보면 다 까만 옷이잖아요. 그런데 일단 색깔이 달라졌습니다. 예. 일단 하늘색도 나오고 그다음에 하얀색, 미색 그리고 그 사이에 대통령께서 이제 검은 옷을 입고 계시니까 정말 돋보이시는 거죠. 아, 예. 네, 그래서 저는 예. 그 여성들이 예. 저렇게 하얀색 옷을 입고 하늘색 옷을 입을 수 있는 것은 그만큼 다양한 스펙트럼의 정치, 다양한 사고를 할 수 있는 것이라고 보고요. 예. 지금 이 자리에도 장윤선 기자하고 저하고 50% 달성입니다. 근데 하필 오늘 의원님 그런 좀 컬러풀한 옷을 입고 나오시죠. 또 검은색에 하얀색을 입고 오셨어요. 요새 살이 쪄가지고요. 저랑 오히려 차재원 교수님이 이렇게 노란색 타이도 메고 오늘은 오히려 약간 역할이 바뀐 것 같은데 이 자리는. 네. 예, 알겠습니다. 사실 오늘 사실 오찬도 이렇게 네. 화기애애했으면 좋았을 텐데 네. 분위기는 좋았을지 몰라도 사실 나눴던 그 주제만큼은 무거울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습니다. 이제 정상회담 결과도 설명했어야 됐고 대북 정책 우리 네. 또 계속 북한에서 뭐 어려운 행동들을 하고 있으니까 네. 미사일도 쏘고 있고 특히 이제 사드와 관련된 얘기도 나왔었고 하는데 오늘 문 대통령께서 이 당 대표들 만난 자리에서 해명이 좀 됐다고 보실 수 있을까요? 네, 결과적으로 그 4명의 당대표들은 만족한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의견이 다를 수는 있고 입장은 다를 수 있지만 그래도 충분한 설명을 했다는 데 대해서 대단히 만족한다라는 논평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유는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청와대에서 발표한 브리핑 내용을 봤더니 하나하나 쟁점마다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쟁점에 대해서 다 설명을 하셨어요. 네. 예전에는 그런 게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에서의 청와대는 질의에 대한 답변도 없었고요. 일문일답 자체도 없었고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거에 대해서 알 거 없어 이런 분위기였는데 여쭙지 않아도 미리 다 이렇게 설명을 꼼꼼하게 해주는 디테일이 좀 살아있었기 때문에 각 야당의 대표들이 만족스러워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러니까 사드와 관련해서도 핵심 쟁점은 사드보다 우선하는 가치. 그러니까 이를테면 한반도 비핵화라는 거죠. 한반도 비핵화를 달성하게 되면 사드 혹은 또 그밖에 다른 무기체제 체계들에 대해서 굳이 한반도에 둘 이유가 있냐 없냐. 그리고 주한미군 문제도 그렇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들이 이제 복속돼 있는 의제들이기 때문에 큰 틀에서 한반도 비핵화 의제를 달성하겠다라는 의지를 천명했고 그 의지에 대해서 야당 대표들이 상당히 수긍한 이런 측면은 좀 있어 보이고 문제는 이제 중국과 북한에 대한 설득 문제인데 7.27 그 정전협정을
계기로 해서 그 한반도에 있는 수많은 그 이슈들, 이 문제를 좀 새롭게 바꿔보기 위한 조처들. 그러니까 이제 모든 그 적대 행위를 금지하자라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이산가족 상봉과 관련해서도 이제 입장이 나왔는데 관련해서 아마도 이르면 주말 정도 사이에 북한에서 뭔가 입장이 나오지 않겠는가라고 기자들이 관측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방식으로 풀리면 야당 대표들이 나쁘다 할 이유가 없겠죠. 물론 홍준표 대표는 예외입니다. 사실 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후보 시절부터 항상 이제 안보 문제 이런 걸 가지고 시달림을 많이 당했었고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의혹을 많이 가졌던 분도 있었고 또 지금의 야권 이제 보수 야권이라는 참 생경한 어떤 표현도 나오죠. 보수 야권이라는 생경한 표현도 나오고 있는데 늘 공격을 하는 게 이제 안보 문제, 사드와 관련된 문제 이런 걸로 항상 충돌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이 해결된 거는 참 아직 이제 많이 해체하지 않았지만 단초를 열었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일인데 근데 차 교수님 이런 것들이 가장 많이 나왔던 게 이제 한미 정상회담에서 많은 얘기들이 나왔는데 문제는 또 우리의 트럼프 대통령이 이게 만만한 분이 아니시잖아요. 그렇죠. 이거 결국 FTA 가지고 또 이렇게 청구서 내밀겠다. 이거 해결해 주는 대신 이런 얘기가 나와서 이거는 이제 사드가 안보 바깥에 큰 우리 국가를 지키는 일이라면 FTA 문제는 국민들의 생계와 관련된 문제다 보니까 또 그런 걱정도 하고 있거든요. 이거는 어떻게 지금 나오고 있어요? 일단 뭐 지난번 한미 정상회담이 끝나고 난 뒤에 트럼프 대통령이 그 한미 FTA를 재협상하겠다는 이야기를 함으로써 사실 그 부분에 대한 의구심이 많이 키워진 측면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문재인 대통령께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그 재협상이 아니다. 이 지금 재개정 또는 수정으로 이해해달라. 사실 한미 FTA 협정문에 보면 재협상이라는 말 자체가 없습니다. 양쪽의 당사자가 사실 그 이 협정에 대해서 이행하는 부분에 있어서 서로 불만족할 경우에는 누구든지 먼저 이거 수정을 하자, 개정을 하자,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이고, 이 재협상이라는 것 자체는 처음에 재협상을 그러니까 협정을 맺기 전에 서로 이야기를 하는 과정이 말이 안 돼서 완전 파토가 나와서 다시 모이면 그것이 재협상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트럼프 대통령의 재협상이라는 것은 완전히 국내 정치용의 목적인 것이죠. 자신을 찍어줬던 러스트 벨트라고 하는 그 상당히 그 좀 몰락한 이 꿀뚝 산업의 지역들의 백인 노동자들을 겨냥한 이야기였거든요. 공화당 지지자들을 이야기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정치적 레토릭을 우리가 너무 민감하게 받아들일 필요는 없다. 어차피 한미 FTA 그 협정에 의하면 언제든 양쪽 어느 한쪽 당사자가 이 그 수정을 요구하게 되면 그게 응해야 되는 그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우리가 협상할 수 있다.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설명을 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야당 대표들도 수긍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도 확실히 경제인 출신이다 보니까 내수용하고 수출용을 단어를 좀 다르게 쓰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건 그렇다고 치면 여전히 근데 이게 또 이제 과제는 과제죠. 그리고 이게 대외적인 과제뿐만이 아니라 이제 최 의원님이 이제 국회의원 출신이시고 지금도 정치인이시고 문재인 대통령이 가장 이제 어려움을 겪으셨던 게 인사와 관련된 부분이었지 않습니까? 이제 야권에서 본인이 후보 시절에 내걸었던 5대 원칙 깬 거 아니냐 이런 부분을 끊임없이 공격을 했고 또 탈원전 정책 같은 경우에도 국가의 굉장히 큰 에너지 정책인데 좀 일방적으로 진행한 게 아니냐 이런 지적들을 했고 이번에 이제 최저임금 바로 이번 주에 또 시행했던 그런 부분들도 얘기가 나왔는데 어떻게 이런 부분들도 좀 다른 야당들과 앞으로 협치의 물꼬를 텄다 이렇게 오늘 그 결과를 볼 수 있을까요? 오늘 나온 얘기들 하신 걸 가지고. 네, 그렇죠. 일단 이제 인사에 관련해서는 5대 원칙을 제시했는데 이게 인수위가 없다 보니 5대 원칙을 구체화할 시간이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5대 원칙이 법이라면 시행령이 필요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똑같은 위장 전입이라도 교수가 외국에 가거나 뭐 피치 못할 사정으로 외국에 가면서 주소지를 어쩔 수 없이 위장 전입할 수밖에 없는 거는 제외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시행령을 못 만든 결과로 국민들께 혼란을 드린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사과 표현을 하신 것이고요. 그다음에 원전 부분은 공론 절차를 거치겠다 이런 얘기였습니다. 근데 이 원전은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벼락처럼 선언하지 않고 과연 원전 정책을 바꿀 수 있느냐 저는 이런 문제 제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우리가 자료를 좀 보시면은요 이 원전이 신화예요 우리나라에서는. 그리고 꼭 요즘 교수님들 일부가 나와서 말씀하시는 거 보면
독일이 마치 신재생 에너지로의 전환에 실패하신 것 같이 말씀하시는데 그거 아닙니다. 80년대부터 했다가 안 하려고 했다가 다시 돌아섰다는 식으로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아니에요? 그런데 그건 아니고요. 아니에요? 이제 독일이 탈원전을 선언하고 신재생 에너지를 굉장히 많이 개발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파열음이 날 수 있는 것이죠. 그 정도 수준을 마치 독일이 다시 원전 정책으로 회귀했다는 식으로 말씀하시는 건 과다하고요. 다만 우리의 경우는 그것이 옳건 옳지 않건 원전이 신화처럼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이제 공약을 실천해 가지만 공론화는 거치겠다 이런 말씀을 오늘 하신 것이지요. 그럼 굉장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마치 최민희 의원님께서 이 자리에서 설명을 해주신 것처럼 오늘 야당 대표들한테도 또 문 대통령께서 직접 이렇게 자세한 말씀을 하셨던 모양이에요. 네, 그 오늘 분위기는 자세하게. 좋았겠어요? 일단 자세한 설명을 하는 게 나쁠 일은 없는 것 당연히 같습니다. 그렇겠죠. 예. 예, 그래서 오늘 이제 마지막에 보면 야당 대표들께서도 생각은 다르지만 충분한 설명에 감사하고 성과가 있었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거거든요. 그리고 앞으로 진행되는 모든 일들이 저는 이렇게 대화하고 타협하고 또 대통령께서도 그 다 지키시고 싶겠지만 현실이 안 되면 물러나시고 예, 이런 게 협치 아닐까 싶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국민과의 협치를 놓지 않는 거라고 봅니다. 그렇죠. 사실 신고리 오리코기 공사 중단 문제는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당시에 전면 중단을 공약을 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 신임을 얻어서 대통령이 됐잖아요. 그렇다면 공약을 이행하는 차원에서 본다고 한다면 전면 중단이 맞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금 원전의 그 정책을 계속적으로 해야 된다는 소위 말하는 뭐 그런 그 찬성하는 입장, 더 나아가서는 원전 마피아들이 반대가 워낙 강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일단 그 일반 시민들이 참여하는 공론조사위원회를 통해서 거기를 통해서 결론을 내리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원전, 그러니까 신고리 오리코기를 공사를 아예 그 중단한다는 것도 아니고 그 공론화 결과에 의해서 계속 공사를 해야 된다고 한다면 그것도 수용하겠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러니까 이 현 단계에서 이 지금 그 원전 공사가 중단된다, 쟤를 겁먹을 일은 없는 것이죠.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 원전에 대해서 맹목적으로 신뢰하는 이 국내의 목소리가 워낙 그동안 컸던 거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원전의 문제에 대해서 지금 새롭게 조명을 하면서 상당히 그런 목소리들이 놓은 부분에 대해서 저는 뭐 이제는 우리 국민들도 양쪽의 의견을 길을 열어놓고 들어야 될 시점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무엇보다 그런 얘기들을 이제 대통령께서 각 야당 대표들과 함께한 자리에 서면서 얘기는 들어보겠다라는 분위기 자체를 끌어낸 것만으로도 큰 성과가 되겠죠. 그럼 아까 이제 참 계속 제 뒤에 이렇게 참 화목하게 서 계신 그런 그림이 참 좋은데 제가 약간 농담 반 진담 반 저기 홍준표 대표는 왜 안 계실까? 계시면 그림이 더 좋았을까? 나빴을까? 라는 생각도 들긴 하는데 오늘 이게 표현이 참 이상한데 저기 안 계시고 그러니까 글자가 이거 그냥 진짜 이게 워낙 이상한 표현으로 쓰긴 하는데 그냥 수해 현장에 갔어서 삽질을 하신 거잖아요. 오늘 홍준표 대표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전희경 자유한국당 대변인의 그 주장에 따르면 뭐 저런 정치적인 행사에는 참여하지 않고 우리는 국민 속으로 가겠다라고 하면서 수해 현장을 찾겠다라는 이제 입장을 밝혔어요. 근데 그러니까 전당대회도 호미질 하시면서 하시고 감자밭 호미질 하시면서 오늘은 저희 지역구 조안이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게 오히려 저 문재인 대통령이 정치주하는 거기 때문에 나는 못 간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이제 왕따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홍준표 대표가 이제 저 자리를 일컬어서 뭐라 그랬냐면은 그 이중대들이 모이는 자리에 나는 가지 않겠다 뭐 이런 입장을 표명했거든요. 근데 이제 본인 스스로 이렇게 가지 않음으로 인해서 스스로 완전히 그러니까 고립되는 정치를 자초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비판이 오히려 더 큽니다. 그러니까 자유한국당 내부에서도 왜 안 가 저런 자리를 가서 설명할 것은 설명하고 뭐 낯을 붉힐 것 같아서 나는 가지 않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당연히 그 대통령과 야당 대표들이 만나면 얼굴을 붉힐 일이 있으면 붉히면서 토론할 수 있어야죠. 그렇죠. 그래야 그게 민주사회에서의 진정한 정치에서의 협치를 보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야당 입장에서는 보수 야당이 이런 걸 설명을 했다라고 얘기를 해야 보수 유권자들한테 설명할 명분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몰라 아예 안 가버리겠어 이렇게 딱 해버리면 그 이혜훈 대표가 그런 말씀하셨는데 정말 애들
또 그렇게는 안 하거든요. 네, 그래서 아니, 저는 좀 이렇게 뭐랄까 스스로 굉장히 그 현명한 정치인이라는 거를 입증하셨나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했습니다. 근데 오늘 또 이제 당에서는 어찌됐든 그 자유한국당 내에서는 대표가 그렇게 말씀을 하니까 지원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최민희 의원님 오늘 정원택 원내대표는 네. 또 6년 전에 민주당이 최루탄을 던져서 그 화가 사실도 났다고. 틀렸어요. 사실 틀린 거예요? 예, 왜냐하면 그때 최루탄을 쏘신 분은 터뜨렸죠. 국회에서 쏘면 큰일 납니다. 네, 그러니까 최루탄을 터뜨린 분은 김선동 의원이셨죠. 예, 예. 민주노동당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최루탄 터뜨리고 의원직을 그만둔 그렇죠. 분이시죠. 어제 책임지신 분이죠. 근데 그게 민주당이라고 착각하신 건 아마 야당이 민주당, 민노당, 뭐 진보당 차이를 모르시는 게 아닐까. 다 그냥 뭉뚱그려서. 네, 저는 그냥 그렇게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그분이 하신 얘기 중에 또 틀린 게 2011년에 문재인과 민주당이 어땠다. 네. 그런데 그때 문재인 대통령은 정치권에 안 계셨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렇죠. 예. 어거지로 연결시키려고 해서 대통령이 연결되는 게 아니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예. 그다음에 오늘 이제 자발적 왕따의 길을 가신 거잖아요. 네. 그런데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저도 야당 의원을 해보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나의 메시지를 정확히 전하고 싶을 때 택하는 방식이 뭐 고성이 있고 차분하게 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웃으면서 하는 방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낯 안 붉히고 웃으면서 반대되는 얘기를 잘 할 수 있을 때 사실은 당대표 하는 거 아닐까요? 네, 그렇죠.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개인적인 그러니까 문재인 대표는 당시에 정치에 계시지도 않았는데 문재인 대표가 나에게 막말을 했고 비난을 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사과를 하지 않으면 나는 못 가겠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그러니까 그건 없는 일을 가지고 없는 일을 가지고. 지금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되게 황당하실 거예요. 네. 그리고 민주당도 저도 황당합니다. 왜냐하면 네. 최루탄을 우리는 터뜨린 일이 없습니다. 민주당은 터뜨리지 일이 않았고 없고 문 그때 대통령은 대통령께서는 정치를 안 하셨습니다. 하셨었고, 예. 그러니까 왜 자꾸 그런 그 사과를 요구하시는지를 잘 모르겠고요. 아니, 그러니까 예, 차 교수님 그러면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계속 나오는 게 아까 뭐 이혼 바른정당 대표까지도 애처럼 왜 그러냐는 얘기를 같은 야권에서도 나올 정도가 있고 혹시 홍준표 대표가 저러는 게 뭐 그들 여러 명 가는데 나도 혼자 끼어서 가기 싫다. 제1야당 대표로서 대접받고 싶다. 이런 거냐. 뭐 여러 가지 추측들이 나오는데 왜 그러시는 것 같아요? 뭐 방금 말씀하신 그대로죠. 그게 본인 맞는 입장은 거죠. 그렇죠. 본인 입장은 한국의 유일한 진정한 야당은 자유한국당밖에 없다는 거죠. 그걸 분명히 하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 뭐 4당 체제에 나가서는 5당 체제라고 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 정당 체제를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을 양당 체제로 끌고 가겠다는 그런 한 속셈입니다. 그리고 또 좀 더 나가서 한다고 한다면 문재인 대통령의 정치적 맞짱은 온리 홍준표밖에 없다는 걸 분명히 정치적 포지셔닝을 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한편으로 또 하나의 또 소기의 조그만한 이 그 목적은 뭐냐. 항상 나는 유수의 중심에 있겠다는 걸 분명히 한다는 거죠. 이 지금 감히 안 감히부터 해서 지금 며칠째 지금 어쨌든 간에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유수의 초점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이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진짜 탁월한 이 언론 감각을 갖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러한 식의 자신의 그런 이 나타남 이러한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오늘 뭐 노회찬 의원이 그 말씀하시던 정치적 열등감을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 부분에 아마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뉴스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홍준표 지금 당대표는 워낙에 얘기하는 게 오늘은 기자들에게 무슨 뉴스거리를 던져줄까를 고민하면서 출근을 하신다는 걸로 유명하시잖아요. 근데 최근에는 이게 지금 나가는 것처럼 오늘 같은 경우는 당대표들과 함께 오찬한 게 메인 뉴스가 나가고 그 조그맣게 옆에 홍 대표는 불참 이런 식으로 이렇게 딱 조그맣게 나간단 말이에요. 이게 오히려 불리할 것 같고 더군다나 이제 한미 정상회담 같은 거 마치고 난 다음에는 여야 대표들 만나는 게 관례지 않습니까? 그렇죠, 관례죠. 그런데도 안 나오고 계세요. 예. 그 스스로 이런 표현 써도 이제 찍기다시 정치를 이거 부족한 방송용어로는 좀 아닌 것 같은데. 아닌가요? 예, 그건 어쨌든 아닌 것 그러니까 같은데. 메인 메뉴 메인 디시가 예. 되지 않으려고 스스로 노력하기 참 어려운데, 그러니까 아무리 언론의 중심으로 선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옛날처럼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됩니까? 그러니까 나쁜 뉴스로 계속 회자되는 게 정치에 이렇게 도움이 안 될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 같지 않고 요새는 정보가 실시간으로 다 시민들의 집단지성이 발현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아니, 저 사람 왜 저래? 라는 부정적인 여론이 형성돼서 본인 정치에도 굉장히 악영향을 미치게 되지 아, 정말 잘했다. 홍준표 대표의 선택은 옳았다라고 찬성할 그 시민들이 많을까요? 저는 그게 좀 의문이에요. 이게 제가 정치를 해본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국회의원 수가 300명입니다. 그 300명 중에 신문 1면에 기사로 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그게 30명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아니, 근데 그거는 10분 이해하는데 이제는 아까 그래요. 제가 뭐 뉴스에 나기를 아침마다 출근하는 띠를 그 생각하고 나온다는 것은 그 본인은 그러니까 부산에 계실 때 경남지사 할 때 이른바 변방의 한이라는 게 있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아니잖아요. 아니죠. 가만히 계셔서 가만히 그냥 툭툭 한마디 던져도 야당 대표로서 이제 볼 수밖에 없잖아요. 제1야당 대표니까. 문 대통령이 뭐 하려고 해도 백성 넘는 거대 정당인데 근데도 그렇게 하는 그건 왜 그러고. 그래서 제가 이제 예. 더 말씀을 드리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정치인들은 자기 부고만 아니면 어떤 식으로든지 그 방송이나 신문을 타는 걸 좋아한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일시적으로는 집단 지성으로 아 이게 자발적 왕따의 길을 이분이 가시는구나 이럴 수 있는데요. 시간이 지나면 이유는 복잡하니까 까먹고 홍준표 이름 3개만 남는다는 게 이제 일반적인 정치인들의 계산입니다. 근데 홍준표 대표는 지금 가장 중요한 게 첫째는 양당 체제의 달콤한 기득권을 누리고 싶은데 안 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반발하시는 걸로 봐야죠. 그런데 이게 지금 5당 체제잖아요. 그래서 양당 체제가 과연 우리 사회에 가능할까? 양당 체제가 옳은가? 이런 좀 정치에 대한 깊은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게다가 김종필 전 총리를 찾아가서 한 말이 삼김 시대에는 낭만이 있었는데 요새는 정치 내공이 뭐 어쩌다 이런 말씀은요. 우리가 삼김 시대의 폐해, 제왕적 정치인들, 제왕적 총재의 폐해를 극복해 온 게 정당 민주화의 역사입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지금 이분은 과거 회기적 행보를 통해서 이름을 알리는데 그 목표는 정확히 탄핵에 반대한 15% 그리고 전통적인 보수 30%를 복원하려는 타겟 행보라고 봅니다. 본인도 그런 것 같아요. 본인도 삼김 중에 하나처럼 내 역할이 거의 총재, 예전엔 총재라고 불렀잖아요. 그렇죠. 총재급이고, 문 대통령도 이 얘기 같습니다. 문 대통령도 그러지 말고 총재급으로 나서서 정치를 해봐라. 우리 둘이 맞짱 떠서 양김 정치 이런 거 하듯이 뭐 문홍 정치 이거 하자. 근데 문제는 차 교수님, 그러려면 먼저 어찌됐든 만나야 문홍 정치가 됐든 양김 시대를 부활하든 할 텐데 사실 문재인 대통령께서 제1야당 대표니까 꼭 참석해 달라고 당부했었고 전병헌 수석까지 보내서도 또 나와달라고 했었고 자유한국당 내부에서조차도 나가시는 게 좋다고 했는데 이렇게까지 밖에 아웃사이드로 돌면서 이렇게 밖에 이런 얘기를 한다고 이게 과연 도움이 될까요? 도움 안 되죠. 도움 안 되는데도 그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최민희 의원께서 충분히 말씀하셨지만 양당 체제의 기득권에 대한 아슬한 추억이 남아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계속적으로 하는데 이번에 전병헌 수석한테 약속 하나는 했다고 그럽니다. 다음번에 이렇게 할 때는 가겠다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다음번에는 갈 겁니다. 가는데 문제는 지금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 자체가 앞서 상김 정치 말씀하셨지만 대표적인 지금 상김 정치로 회귀하려는 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 대표적인 예가 어제 그 국회에서 열렸던 그 대구 경북 발전 협의회라는 모임이 있었습니다. 거기 앉아 대구 지역에 있는 단체장과 국회의원들이 다 모였는데 거기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대한민국 중심이 대구 경북이 돼야 된다. 뭐 그거는 뭐 대구 경북에 위한 행사니까 의례적으로 할 수 있는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만은 본인은 지금 정치적인 자신의 텃밭으로 대구 경북을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조원진 의원이 탈당한 대구 5병에 자신의 지역구를 옮기려는 생각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이야기들이 흘러나온 걸 본다고 한다면 무슨 생각을 하느냐. 아, 과거 김영삼 대통령은 부산 경남, 김대중 대통령은 호남, 그리고 앞서 어제 찾아뵈었던 이 김종필 전 총리는 충청이라고 한다면 자신의 튼튼한 지역적 기반이 있었기 때문에 성공했다. 그렇다고 하면 나도 지금 그 대구 경북이 무주공산이니 내가 이게 더 뿌리를 받고 나아가겠다. 그리고 나아가는데 뭘 이야기를 하느냐. 보수의 결집 아울러서 충청권의 정치적 대부라고 할 수 있는 이 그 JP와 손을 잡는 모습을 통해서 향후 대구 경북과
충청과의 연합이라는 소위 말해 구시대적인 지역연합의 구도를 머릿속에 그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것에 대해서 과연 보수 혁신을 기대하고 있는 자유한국당 지지자들조차 얼마만큼 동의할지. 저 거기가 근데 그렇거든요. 문제가 그러면 본인은 그렇게 큰 그림을 그리고 있으신 거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좋을 수 있지만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당장 이제 현안들이 많이 쌓여있잖아요, 장 기자님. 지금 당장 가슴이 아프신 분은 예를 들어서 민주당의 우원식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막 눈물 글썽 본인은 안 오셨다고 하셨지만 본인은 안 오셨대요. 근데 그냥 울컥 무슨 차이인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게 추경 통과가 만만치 않은 상황이지 않습니까? 오늘도 수해 대책과 관련해서도 그 말씀을 하셨는데 네, 그렇죠. 지금 홍준표 대표가 그런 큰 꿈만 꾸고 계시면 이거 어떻게 풀어가야 돼요, 이거? 잘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그 국민 속으로 걸어 들어가겠다라고 자유한국당 선언은 하고 있지만 실제 국민들의 삶이 어떤지, 민생 상황이 어떤지에 대해서는 전혀 살피지 못하는 거죠. 특히 이제 일자리와 관련해서도 청년 실업 문제 얼마나 심각합니까? 네. 예, 그리고 지금 이번 추경은 다른 추경도 아니고 일자리 추경이에요. 청년 실업 문제 그리고 이제 산적한 대한민국의 경제 현안 좀 풀어보자는 것이거든요. 근데 여기에 협조하지 않겠다라고 목리를 부리면 진도가 안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선언적으로 말로만 그야말로 그냥 립 서비스로 뭐 국민 속으로 우리는 간다라고 해서 감자밭도 가서 감자도 캐고 또 수해 현장에서 가기도 하지만 수해 현장도요. 정치인들이 오면요. 현장이 정치인들 막 수행하고 막 이러느라고 오히려 더 처리 속도가 늦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민폐예요, 민폐. 안 가는 게 도와주는 거예요. 근데 그 현장을 굳이 가면서 우리는 국민 속으로 간다라고 주장을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에 설득당할 수 있는 국민들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저 사람들은 늘 저래. 말로만 저렇게 하고 실제로 우리의 삶은 전혀 돌보지 않아라는 것을 몸으로 입증하고 있는 게 바로 홍준표 대표다. 이런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아까 같습니다. 이제 장 기자님 얘기하시는데 네. 옆에서 최민희 의원님이 계속 맞아요 하시면서 정말 저거 도움 안 된다 그렇게 보여주기 식으로 가는 거 안 된다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협치 안 되면 이거 추경 어떻게 방법이 제가 없을까요? 방법이 있고요. 그 감자 캐고 김종필 총재 만나고 이러면 도대체 소는 누가 키웁니까? 국회로 빨리 와서 소를 키우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추경의 마지막 쟁점이 이제 공무원 수 늘리는 데 예. 들어가는 80억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이미 여당에서는 그리고 청와대에서는 역제안을 했어요. 이거를 예비비에서 좀 쓰게 해줘라. 원래는 야당에서 나온 건데 그것까지 수용하겠다고 수용한 했잖아요. 거죠. 그리고 정부조직법도 물 관리 일원화 요거 남은 겁니다. 근데 물 관리 일원화는 이게 깊이 들어가면요 복잡해요. 이게 그 물 관리를 자연의 일부로서 수질 개선 내지는 뭐 흐름을 잡겠다는 걸로 할 거냐, 네. 뭐 아니면 그 수자원 관리로 할 거냐. 그러니까 이게 물 개발 논리하고 이게 자연 친화적인 물 관리 논리로 이게 굉장히 복잡한 거예요. 근데 지금은 우리는 양쪽 다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양쪽이 다 필요하다는 걸 그럼 정부가 인정 안 하고 있느냐.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얘기만 잘하면 풀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국회가 이상한 게요. 쟁점이 이렇게 뭐랄까요? 풀기 쉬운 쟁점은 또 더 안 돼요. 이게 우리가 하여튼 당면한 과제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왜 풀기 쉬운데 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보시기에는 지금 간단하게 합의만 하면 될 것 그 같아요. 80억 예비비에서 쓰게 해주면 끝날 것 같잖아요. 11조 중에서 80억 0.1%. 그러니까요. 근데 그게 0.1%인데 쉽게 되겠지. 쉬울 것 같기 때문에 더 안 되는. 예, 그러니까 지금은 방법이 딱 하나입니다. 지금 홍준표 대표께서 빨리 국회로 돌아가서 속 키우시면 돼요. 오늘 차 교수님. 근데 이제 오늘 차 교수님 이제 정치부 기자를 오래 하셨지 않습니까? 워낙 많이 이런 거 보셨을 텐데 우리 최민희 의원님 제안하신 것처럼 그럼 지금은 결국 속기호로 홍 대표가 돌아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은? 사실은 뭐 자유한국당이 목리를 부린다고 하더라도 오늘 저 여야 대표 회담에 모인 정당만 손만 뭉치면 나머지 분들이? 힘만 합치면 무조건 모든 게 다 통과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뭐 개나게 지금 이렇게 딴지를 걸고 싶다 하더라도 오늘 아마 그 대통령과 이 야당 대표들 사이에 상당한 아마 논의들이 꽤 진척이 있었을 겁니다. 있었기 때문에 지금 앞서 말씀하셨던 뭐 지금 추경에서 일자리 예산이라든지 그리고 지금 정부조직법 문제라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마 꽤 진도가 나가지 않았을까. 그렇다고 한다면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지금 야당의 대표가 나와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거기서 결론을 내릴 수가 없죠. 왜냐하면 원내 문제는 원내대표들 간에 또 이제 이 몫이 있기 때문에 예. 그쪽으로 넘겼을 가능성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마 조만간에 타결이 될 수밖에 없는데 이 과정에서 진짜 그야말로 자유한국당이 왕따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잘못하게 되면. 네,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이 왕따가 될까요? 아니면 홍준표 대표가 또 왕따가 될까요? 아니 그렇게 자유한국당이 왕따가 돼서 만약에 통과되면 예. 거기에 대한 책임은 오롯이 당대표가 책임져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요? 홍준표 대표도 그런 상황까지는 바라지 않겠죠, 설마? 글쎄. 예, 아니 일단 장 기자님 말씀하시고 또 최 의원님 더 해주셔도 되고. 그러니까 저는 그 홍준표 대표가 또 이게 촉이 좋으신 분이 있거든요. 워낙 정치적 강관이 있으신 그러니까 분이니까. 이제 여론이 본인에게 굉장히 불리하게 돌아가는 상황이 되면 굉장히 무슨 빅딜이 있는 것처럼 큰 선심 쓰는 뭐 것처럼. 선심 쓰는 것처럼 해서 뭐 이게 합시다 뭐 이렇게 할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 이제 정치적 모멘텀이 언제가 될지는 멀지 않을 것 같은데요. 저는. 속기로 빨리 돌아가실 것 같아요? 근데요. 예. 이게 어떤 것을 여론으로 보느냐의 문제가 있습니다. 예, 그렇죠. 지금 이게 복잡해요. 누구를 바라보면서 그렇죠. 여론 정치를 할 것이냐.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국민 전체를 바라보면 모멘텀을 찾으실 텐데 이분이 지금 바라보는 여론은 그 탄핵에 반대했던 15% 네. 그리고 빨리 돌아올 수 있는 몇 프로를 보고 하시고 그다음에 일부 수구 보수 언론이 쓰는 사설을 보시는 것 같아요. 그 사설만 일부. 네, 그래서 그분에겐 그게 전체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뭐 저희가 제일 두려워하는 것은 홍준표 대표님이 오늘 같은 그 모임에 가서 정말 보수의 수장답게 딱 당당하고 웃으면서 그 문제되는 걸 지적할 때 국민들이 그 홍준표 대표의 말에 동의하실 때 저희가 제일 두려운 거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예, 그래서 제가 무슨 뭐 충고를 하는 건 좀 안 맞긴 하지만 이게 여론을 좀 국민 여론 전체를 보시기를. 다양한. 네. 차 교수님, 그럼 홍준표 대표 댁에 신문을 여러 개 좀 넣어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다양한 의견을 좀. 일부만 보신다는 거죠, 일부를. 아니, 범인 입장에서는 뭐 지금 방송도 지금 문 닫아야 된다고 하시는 분이 아닙니까? 하긴 공중파 그렇죠. 방송도 뭐 지금 문 닫아야 된다. 예. 뭐 여론조사 기관도 문 닫겠다는 분이기 때문에 과연 여론의 그 다양한 목소리를 들을 자세가 아직은 좀 덜 돼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이 과정을 거치면서 상당히 자신이 그 지금 현재 고수하고 있는 이 정치적 노선이 상당히 잘못된 것이라는 걸 아마 뼈저리게 느끼는 것이 오히려 더 빠를 것이다. 빠르게 돌아올 수 있는 길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이제 또 다른 문제 이제 시간이 얼마 없어서 장 기자님 전 거기까지 못 가게 하려고 제가 막 그랬는데. 그 얘기 해야 돼요. 그래도 한지 중요한 우리 방송을 하고 있는데 네. 굉장히 중요한 방송통신위원장 후보 얘기를 막으시면 어떡합니까? 전문가께서 말씀하셔야죠. 해야죠. 전문가께 먼저 최 의원님 먼저 하실래요? 지금 이것도 야당에서도 5대 원칙 위반이라고 강력하게 지금 반대하고 나서고 있거든요. 근데 뭐 일부는 위반이죠. 그런데 위반이 이해할 만한 것이죠. 이해할 만한 것이죠. 그리고 구체적으로 예를 한두 가지만 말씀해 주실 수 그러니까 있을까요? 예를 혹시? 들면 저는 이제 다른 건 모르겠고 네. 군대 문제 75년도 건데요. 네. 그 당시에는 아버님이 돌아가시면 장남은 사실 군이 먼저 되고 거의, 그랬던 시절입니다. 예. 그리고 지금 저는 제일 이상했던 게 황교안 총리 단마진이었거든요. 그거는 많은 분들이 아직 이해를 못하고 계세요. 네, 예. 그런데 이게 이해할 만한 상황이라고 보고 예. 오늘 청문회에서 저는 자꾸 그 자식들을 끌어들이는데 그 역시 이호성 위원장님 뭐 딸이 뭐 취직을 했는데 그게 특혜다 어쩌고 그러면서 그 관련된 자료를 내라는 거잖아요. 근데 그 딸이 충분히 좋은 곳에 취직할 만한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네, 개인적으로도 아시나? 저 이호성 위원장님이 일기 그 노무현 정부 방송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실무를 총괄하셨고요. 예. 그리고 제가 2기 방송위원회 부위원장이었기 때문에 예. 정말 생각도 방송에 대해서 똑같습니다. 저희가. 그리고 진짜 문제가 없던 분인데 막 이렇게 문제 제기가 되면서 뭐 엄청 막 그래서 제가 아주 지금 가슴이 아픈 상황. 속상하셔서 얘기 안 꺼내고 싶으셨군요. 속상해서. 그런데 오늘 말씀하신 종편 4개가 너무 많다. 이건 이미 노무현 정부 시절에 종편을 도입한다면 저희가 2개를 도입해야 방송계가 선순환된다. 이렇게 했던 것이고요. 그다음에 KBS, MBC 사장에 대해서도 법적 결격 사유를 살펴보겠다. 이런 말씀은 이제 법과 원칙에 따라 방송 쪽도 뭐 이렇게 대처하겠다는 죄송합니다. 문재인 정부의 기본 철학과 뭐 똑같다고 봅니다. 우리 이제
방송에도 장 기자님도 많이 관여를 하고 계시잖아요. 좀 짧게 혹시 이제 이번에 위원장이 후보가 정말 되신다면 네. 이분이 그런 어떤 방송 개혁이나 이런 것을 잘 이뤄나갈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글쎄 이제 지금 주변에 이제 언론에서 평가 같은 거. 언론의 평가를 좀 종합을 해보면 워낙 그 신문방송학 학자로 그 진보 학계에서 굉장히 활동을 오랫동안 해오신 분이고요. 민원연에서 굉장히 활동을 많이 하셨던 활동가 겸 교수 겸 지식인 겸 뭐 이렇게 하시다가 노무현 정부에서 방송위원회 부위원장을 하셨고 이번에 이제 방송위원회 위원장을 맡으셨는데요. 그러니까 저는 몇 가지 쟁점에 대해서 비판적인 보도가 나오고 있긴 한데 특히 이제 광우병 보도와 관련해서 저는 그 신문방송학 교수 학자답게 답변을 했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는데요. 그러니까 실제로 광우병이라는 병은 존재하는 것이고 그 사실과 관련된 의혹 제기를 언론이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네. 이게 굉장히 어찌 보면은 굉장히 정설로 이제 발표를 하신 입장을 얘기하신 건데 그 자체를 이제 문제를 삼고 있어서 그것이 좀 안타깝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뭐 그런 부분을 포함을 해서 그래도 원칙을 지키는 분이 오히려 되면 우리 방송, 언론 역할이 더 좋아지려 보고요. 오늘 말씀은 여기서 접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박근혜 정부의 세월호 특조위 무력화 실시 논란과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4당 대표 회동 소식, 또 추경, 정부 조직법 협상 등 정치권 현안까지 짚어봤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판단은 시청자 여러분, 현명한 시민의 몫입니다. 현명한 시민을 위한 시사 토크쇼 정봉주의 품격시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